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회복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에는 진작에 사라지고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실거래가 등록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반토막을 못 벗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소유주들이 정부에 애타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거 상품이고 왜 지금 문제가 됐으며 여기서 기회가 있는지 오늘 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1월 저점에서 10%에서 15% 정도 오른 실거래가 수도권 전역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급매 기준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25% 수준이 됐어요. 1월 달에는 마이너스 35% 전후가 초급매 기준이었고 2월 달에는 마이너스 30%가 초급매 기준이었고 현재는 마이너스 20에서 25%까지 기준이 올라갔다는 거죠. 강남 지역은요 벌써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20%에도 실거래 많이 찍혀요. 자, 하지만 전혀 이런 시장의 온기를 못 느끼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인들입니다. 초급매에도 수요를 찾기 힘든 상황이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면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근데 오피스텔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킨텍스 GTX A 호재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일산 2019년에 지어진 1054세대의 대단지 오피스텔입니다. 뭐 GTX 역세권이고 주변에 쇼핑센터 잘 갖춰져 있어서 살기 좋죠. 자, 이 오피스텔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6억 3천의 호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가 비쌀 때 2020년 12월에 실거래가 얼마까지 찍혔다? 10억 4천만 원까지 찍혔다. 10억 4천만 원의 실거래 찍혔던 게 현재 6억 3천만 원이라는 거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찍혔습니다. 자, 위례 신도시의 주거용 오피스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위례 지웰 프로지오 현재 호가가 8억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얘가 2021년 8월에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 2천까지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 8억 8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42%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광교 지역도 가볼까요? 광교 신도시 주거용 오피스텔인 에듀하임 1309는요 현재 매매 시세가 전용 62제곱미터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얘가 비쌀 때 7억 2천이었네. 7억 2천짜리가 4억 5천만 원이 됐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7%가 됐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도 네이버 호가라는 겁니다. 실제 실거래는요 매수자가 부른 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수요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지만 그리고 매도자들이 싸게 팔아줄 의향도 있지만 매수자가 거의 없다는 게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특징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물린 두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고분양가로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받은 사람, 특히 하이엔드라 이름 붙여놓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했던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그거 분양한 분들 지금 마피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또한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을 고점에 매수한 사람, 아파트에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은요 지금 바닥 찍고 좀 올라오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정말로 크게 물린 사례입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 급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산 가격은요 무조건 수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급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파트와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대출 한도입니다. 뭐 자산시장, 부동산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한도가 안 나오는 부동산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작년 1월부터 총 대출의 2억 초과 차주에게 DSR 적용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1금융권은 DSR 한도 40%, 2금융권은 50%가 적용되죠.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 DSR 규제 강화에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를 좀 비교해 볼까요? 먼저 아파트는요.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나눠서 DSR 한도를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뭐 20년, 30년, 40년 기간을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 40년 만기에 4억 대출을 할 경우에 연상환액이 DSR 계산해서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천만 원 플러스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득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이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40% 기준이니까. 반면에 오피스텔은 어떻게 적용된다? 무조건 만기를 8을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연상환액이 5천만 원이 계산된다는 거예요. 물론 은행에서 담보대출 해줄 때는요, 뭐 20년 만기, 30년 만기, 35년 만기까지 있어요. 하지만 DSR 산정에서 무조건 8을 나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요 급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내 집만을 목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은행에 딱 가보고 나서 이거 당연히 살 줄 알았는데 못 산다는 판정을 들어요. 왜? DSR 한도 때문에. 은행에 가면 요즘 소득금액 증명원 가서 내가 이거 대출 가능한지 알아야 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말하면 아예 안 된다고 이야기를 꺼내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높은 대출 금리입니다. 자, 하나은행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원큐 아파트론 이제 5년 고정금리 상품은요, 최종 금리가 4.06%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 볼까요? 6%부터 시작을 해요. 제일 싼 게 6.25%입니다. 이게 살 수 없는 대출금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까 한도도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대출금리도 아파트 대비 거의 2%포인트 더 높네. 아무리 주거용 오피스텔이 싸다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6%가 나오면 못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초급매가 왜 사라졌죠?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대기 소유자가 사는 사람, 그리고 1주택자가 갈아타는 용도로 주택을 많이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DSR 규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적용돼 있고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40%가 넘는 하락해도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걔가 아파트였잖아요. 진작에 사라졌어요, 금매가. 근데 지금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요, 보완책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상환기간 8년 잡아 있는 DSR 족쇄를 풀어서 아파텔이라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출 문턱을 넓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 다른 문제인 대출금리, 대출금리 워낙 높으니까요.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금리도 4% 높다고 하는 분들 많은 계시는데 6%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무조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어디에? 특례 보금자리론에 포함돼서 아파트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온다? 4.25에서 4.45 정도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것까지 해결되면은 한도 문제 해결되고 금리 문제 해결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또 그렇진 않은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이라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아파트가 당연히 더 비싸고 오피스텔은 좀 더 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100명 중 99명은 아파트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주거용 오피스를 찾는 사람이 많았고 집값이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가격이 급등했을 때 다른 수단을 찾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선택했다는 거죠. 즉, 오피스텔과 빌라 같은 거는요, 아파트의 대체제예요. 자체적으로 이걸 사야겠다는 수요 증가보다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수혜를 받는 주거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DSR 제도 개선, 특례 보금자리론 포함 외에도요, 한 가지가 더 동반이 돼야 돼요. 바로 아파트 전세 가격에 뚜렷한 상승세가 나와야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아파트 전세 시장에 그렇게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일부 신축 중심으로 호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는 보이지만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에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 가격을 먹고 사는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투자자 측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았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죠? 취득세 중과 때문이죠.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주택 살 때 대체 수단으로 바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과거 고점처럼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겁니다. 바로 아파트 시장의 과열과 규제가 가해지면서 아파트를 더 사지 못하는 환경, 그러면 무엇이라도 사볼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야겠다. 이런 수요까지 기대해야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상승에 대한 조건이.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소개했던 주거 상품 상승 순서를 보면요, 제일 먼저 분양권이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신축과 재건축이고요. 세 번째가 구축과 재개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자, 그럼 1, 2, 3번, 4번으로 가는 과정은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된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더 많이 들어올수록 더 넓은 범위에서 상승이 확대가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현재는 신축과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은 기사업 기대감이 높은 재건축 중심으로 그리고 신축 중심으로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 멤버십 영상도 분양권과 신축 매입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신축도 많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재개발까지 발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상승 순서를 보면요. 가장 끝부분에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들 지역에 대한 호재를 분석하거나 가치를 분석하기 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승할 정도의 시장 과열이 나타나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하루 20분 투자로 여러분께 다른 인생을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